대한민국은 지금 전쟁도 재난도 없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거리도 평온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단 한 줄의 숫자가 있다. 바로 출산율.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이 조용한 숫자가 한국 사회 전체를 붕괴로 몰아넣고 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이며 서울은 그보다 더 낮은 0.55명이다.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983년 그 기준 아래로 떨어졌고 단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에 다다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수치는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100명의 부모 세대는 36명의 자녀를 남기고 그 36명은 다시 13명을 이후 세대는 5명을 남긴다. 단 4세대 만에 인구가 95% 줄어든다. 국가 단위의 소멸이다. 아이가 사라지고 젊은이도 사라지고 결국 일할 사람, 세금을 낼 사람, 문화를 이끌 사람, 국방을 책임질 사람 모두가 사라진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다. 거리엔 사람도 많고 지하철은 붐비고 학교에도 학생이 있다. 병원은 북적이고 경제는 돌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에 태어난 인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는 과거 세대의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 미래를 지탱할 새로운 인구는 태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 위기는 폭탄이 아니라 열차다. 처음엔 소리가 작고 멀다. 하지만 다가올수록 속도는 가속되고 마침내 브레이크 없이 충돌한다. 지금 한국은 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60년, 지금부터 불과 35년 뒤,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5천만 명이 3,400만 명으로 줄고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25세 이하 청년은 10%도 되지 않고 5세 이하 유아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모든 시스템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 이때가 되면 연금은 고갈되고 생산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며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되고 학교는 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출산율 0.7이라는 극한의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지금 낳지 않은 아이는 30년 뒤 청년이 될 수 없고 60년 뒤에 부모 세대도 없다. 이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이며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면적인 실패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 열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누구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곧 다가올 충돌을 맞이할 준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수치는 경고한다. 인구가 줄고 있다고, 사회가 늙고 있다고,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담지 않는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자라난 동네, 우리가 아이를 보내는 학교. 인구 감소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모습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낮은 출산율은 교실의 빈 책상으로 나타난다. 교문은 열려있지만 입학하는 아이는 없다. 한때 5학급이 운영되던 초등학교는 이제 겨우 1학급만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보다 학생이 적은 날도 드물지 않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결국 문을 닫는다. 이런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폐교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사람이 사라진 동네는 빠르게 변한다. 학원은 문을 닫고 문구점은 사라지고 놀이터는 쓸쓸해진다. 마트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편의점도 하루 걸러 문을 연다. 엄마들의 수다는 들리지 않고 유모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리는 조용하고 그 침묵은 점점 도시 전체로 번져간다. 청년층이 줄면 경제도 흔들린다. 가장 활동적인 소비 주체가 사라지면 상권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는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난다.
취업 기회를 쫓아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남겨진 도시는 늙어간다. 은퇴한 노인들만 남은 거리에서 활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시간만이 천천히 흐른다. 정부는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아 철수하고 산부인과는 더 이상 찾는 이가 없어 문을 닫는다. 대중교통은 운행 횟수를 줄이고 관공서는 축소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 도로는 텅 비고 정류장엔 아무도 서 있지 않다.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진다.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 안을 채울 사람은 없다. 이런 현상은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대도시의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은 예외일까? 아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다. 인구는 집중되지만 출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북적이지만 안으로는 텅 비어간다. 빌딩은 늘어나는데 유치원은 줄어들고 있다. 이 도시는 결국 출산 없는 밀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2060년 한국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다.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하철은 노인 할인으로 가득하고 백화점은 효도 선물 행사만을 준비한다. 놀이공원은 이용객 부족으로 폐쇄되고 대학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된다. 거리에는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가 늘어나고 택시는 병원으로 향하는 노인을 태우는 것이 일상이 된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도시의 풍경은 그렇게 서서히 낯설게 바뀌게 될 것이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하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종이 위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과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실체다. 도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에 사람이 없다면 그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다. 그저 과거의 흔적이자 기억의 무덤이 될 뿐이다. 경제는 숫자로 보이지만 본질은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국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단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경고가 아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선고에 가깝다. 2023년 현재 한국의 노동 인구는 약 3,700만 명.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떠받치고 세금을 내고 연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이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약 1,700만 명.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 이제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다. 이는 곧 경제 파탄이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기금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약 7,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쌓여 있지만 이마저도 2040년대 이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정답은 명확하다. 연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낼 사람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노동자들 뿐이다.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늦게 은퇴해야 하며 더 적은 복지를 누려야 한다. 반대로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세금은 늘고 복지는 줄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피로해진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노년 세대는 불안 속에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모두가 지치는 사회. 그것이 인구 붕괴가 만든 경제의 최종 형태다. 생산과 소비 모두가 위축되면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혁신은 멈추고 기술 발전의 속도도 느려진다. 특히 과학과 기술, 창의력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청년층의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스타트업은 사라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며 대기업조차 생산 라인을 줄이기 시작한다. 경제는 정체되고 결국은 축소된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들면 도로, 철도, 통신망 같은 기본 인프라 유지도 어려워진다. 병원은 지원이 끊기고 군대는 인력 부족으로 축소된다. 결국 국방까지 위협받는다. 이쯤 되면 경제 문제를 넘어 체제 전반의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가 아니라 버티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체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정한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윤리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태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손, 머리, 시간 그리고 희망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은 그 모든 요소를 조금씩 잃고 있다. 출산율은 곧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 그리고 그 엔진은 꺼졌다. 아무도 시동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다. 국가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가족, 친구, 이웃 같은 인간관계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결혼 기피, 가족 해체가 겹치면서 고립된 개인이 급증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현재 한국인의 약 20%는 혼자 산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집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병들고 결국 혼자 생을 마감한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노년층의 고립은 더욱 심각하다. 2060년이 되면 70세 이상의 한국인 절반은 형제자매가 없고 30%는 자녀도 없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 인생. 병원에 갈 때도 장례를 준비할 때도 곁에 아무도 없는 삶.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 시나리오다. 이미 지금도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외로움과 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결혼은 미뤄지고 출산은 포기되고 인간관계는 좁아진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기보단 피하게 된다. 가까운 친구 하나 없는 2030대가 점점 늘고 있고 혼밥, 혼술, 혼행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혼자의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명절에 모일 가족이 없고 이웃과 대화도 사라진다. 아파트는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도 서로를 모른다. 문을 열면 벽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침묵만 흐른다. 생일을 함께 축하해줄 친구도 병문안을 와줄 지인도 없는 삶. 이것이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의 붕괴다. 문화 역시 흔들린다. 전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법이다. 가족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오래된 문화도 같이 사라진다. 제사, 가족여행, 집안 행사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통 예술과 기술도 마찬가지다. 장인은 있는데 제자가 없다. 남기는 것이 없는 사회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로 전락한다. 고립은 곧 취약함이다. 재난이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쉽게 무너진다.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닥쳤을 때 혼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무너진다. 그 결과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파국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고립되어가는 나라다. 사람들은 많지만 연결은 약하다. 표면적으로는 북적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혼자인 사회. 그것이 고독한 나라가 된 한국의 민낯이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가 만든 진짜 문제는 이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개인들이다. 한국은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한 문화 강국이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로 시작하는 단어는 곧 트렌드였고 세계는 한국을 따라했다. 하지만 그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자랐는가? 젊은 세대였다. 그들은 새로운 감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며 전 세계로 퍼뜨렸다. 그런데 지금 그 뿌리가 사라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의 주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2000년대 초반 2545세 연령대 인구는 약 175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글로벌 문화 확산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이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 연령대는 전체 인구의 16% 정도로 수축되고 그 자리를 대체할 세대는 없다.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산 자체가 끊기는 것이다. 문화는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성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그 사슬이 끊기고 있다. 전통은 계승될 제자가 없고 신문화는 만들 사람이 없다. 과거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고 세대가 어우러졌다. 지금은 그 전통이 끊기고 있다. 젊은이는 가족을 만들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며 공동체와 거리를 둔다. 그 결과 전통 문화는 박제된 과거가 되어간다.
K-팝은 아직 강하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연습생은 줄어들고 기획사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 소비자는 줄어들고 팬덤의 중심인 1030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든다. 무대는 남아있어도 설 사람도 박수 칠 사람도 없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급속히 식어가는 열기가 있다. 드라마, 영화, 예능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콘텐츠는 사회적 이야기, 세대의 감정, 청춘의 감성을 담아왔다. 하지만 그 청춘이 사라지면 이야기는 말라간다. 제작비는 줄고 수요는 떨어지고 시장은 축소된다. 방송국은 통폐합되고 독립 제작자는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건 반복되는 포맷과 과거의 영광뿐이다. 문화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젊은 세대가 있어야 유지된다. 하지만 그 세대는 줄고 있다. 대학 축제는 조용해지고 거리 공연은 사라지고 인디 문화는 설 자리를 잇는다. 젊은 감성이 빠진 사회는 생동감 없는 회색 풍경이 된다. 문화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통 예술이다. 무형문화재는 계승자가 없다. 장인은 여전히 손을 움직이지만 배울 사람은 없다. 국악, 탈춤, 매듭, 도자기 기술은 남아도 정신은 사라진다. 전통이란 단지 보존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배우고 이어야 살아남는다. 지금 한국은 그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 문화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씨앗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씨앗을 심지 않고 있다. 줄어드는 청년, 해체되는 가족, 사라지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은 문화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라지면 문화도 따라 사라진다. 도시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도로와 건물, 간판과 신호등은 그 자체로 도시가 아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움직이고 연결될 때 비로소 도시는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도시가 서서히 비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그곳을 유령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미 작은 마을과 농촌에서는 이 현상이 시작되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건 고령자들 뿐이다.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폐교되고 보건소는 운영 인력이 없어 문을 닫는다. 작은 슈퍼는 매출이 줄어 간판을 내리고 버스는 승객이 없어 노선을 없앤다. 마을 어귀에 서있던 놀이터는 이제 그네만 삐걱일 뿐이다. 이런 마을은 전국에 수백 곳이 넘는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제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인구 20만 명을 자랑하던 지방 도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더 15만, 10만 명대로 주저앉는다. 학령 인구가 줄어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병원은 수익성 부족으로 폐업한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빠져나간다. 서울과 수도권만이 예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다. 집값은 높고 육아는 어렵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혼자 버티기에 몰두한다. 결국 수도권조차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도시. 그 미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2060년 대한민국은 총 인구가 3,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교육기관의 수요는 급감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는 통폐합된다. 유치원은 문을 닫고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학교는 결국 문을 닫는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운동장은 이제 잡초가 무성한 빈터로 남는다. 보건의료 체계도 흔들린다. 산부인과는 더 이상 수요가 없고 소아과는 폐가 된다.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 병원은 의사 부족과 경영난으로 폐쇄된다. 환자는 넘치는데 병원은 없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이 문제는 치명적이다. 심지어 장례식장조차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긴다. 죽음을 맞이할 공간조차 사라지는 사회. 그곳은 더 이상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다. 인프라도 함께 무너진다. 버스는 줄고 기차는 멈추며 도로는 관리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유지에도 한계가 온다. 민간 기업은 손을 떼고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원을 포기한다. 결국 도시 기능은 하나씩 꺼져간다. 불이 꺼진 창문들, 무단 방치된 건물, 흙먼지가 쌓인 도로. 그 모든 것이 도시의 마지막 숨결을 보여준다. 일본은 이미 이 과정을 먼저 겪고 있다. 아키하라 불리는 빈집은 1000만 채에 육박하고 지방 도시는 유령 마을로 전락했다.
한국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속도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 죽는다는 건 단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이가 없고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으며 삶의 흐름이 멈춘다는 뜻이다. 유령 도시란 과거의 흔적만 남고 미래가 사라진 공간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미래 없는 공간을 향해 조용히 걷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은 휴전 상태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국가는 병역 의무제를 바탕으로 군대를 유지해왔고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안보를 지켜왔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이 모든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지금 군대 없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병역 자원이 줄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입대 대상이 되는 청년 인구도 감소한다. 지금은 20대 남성 인구의 약 5%가 군에 복무 중이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같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15% 이상이 군에 복무해야 한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전제다. 병력을 유지할 청년이 없다는 뜻이다. 현역 자원이 줄면 대체 수단이 논의된다. 자원병제, 징병 확대, 모병제 전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택하든 절대적인 인구의 부족은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병사를 충원할 수 있겠는가?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병사.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은 아직 멀다. 특히 한국처럼 군사분계선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전선의 중심이 된다. 게다가 군 복무의 공정성 문제가 더 부각된다. 병역 자원이 희소해질수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커진다. 누군가는 18개월을 복무하고 누군가는 빠져나간다. 이미 사회적으로 민감한 병역 문제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니라 벌칙처럼 여겨지는 날도 머지않았다.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지역 방위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 특히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접경지역이나 중요 시설 보호 인력 확보도 어렵다. 병력 부족은 훈련 강도 저하, 전력 유지 비용 상승, 군 내부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병사 1인당 복무 중 해야 할 일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병사 한 명이 과거 23명이 하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안보는 물리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점점 병역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병역은 당연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로 아들이 군대 가야 하니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병역은 이제 국가의 짐이 아니라 가족의 리스크로 인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한국의 병력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단순한 무기나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구에서 나온다. 사람이 없으면 전쟁 억지력도 없는 것이다. 국가는 지킬 사람이 있어야 유지된다. 지금 한국은 그 지킬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 단순한 병력 감소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 방어 능력의 붕괴이며 주권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다. 사람은 줄고 책임은 늘고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불균형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다.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치는 매년 더 나빠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연금은 고가를 앞두고 있고 병역 자원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엔진은 꺼져간다. 문화는 메말라가고 도시는 비어가고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균열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희망은 없다가 아니라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문제의 뿌리는 깊고 오래되었지만 해결의 단초는 여전히 현재에 존재한다. 다만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의 인식과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 조건은 인식의 전환이다. 인구 문제는 단지 출산 장려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총체적 위기다. 경제, 문화, 국방, 복지, 지역 균형까지 모든 분야가 인구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당근과 혜택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의 개편이다. 육아, 교육, 주거, 고용이 안정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다. 안정된 거처 없이 출산은 불가능하다. 과도한 사교육비,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반등하지 않는다.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젠더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다. 여성만이 육아를 감당하는 구조는 이미 무너졌다. 남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또한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유연한 근무 환경, 기업의 육아 친화적 문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 결혼과 출산을 강하게 연결하는 문화는 이제 현실과 어긋난다. 미혼부모, 동거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이 특정한 형태 안에만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혼외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사회의 통합력 때문이 아니라 제약과 낙인의 결과일 수 있다. 아이는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도 환영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 시야와 정치적 의지다. 인구 문제는 단기 성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내다본 계획과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합의와 실행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희소식이 있었다. 증가율은 단 3%였지만 이는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사회가 얼마나 넓혀주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완전히 늦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미룰 시간은 없다. 21세기 중반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 국가가 될 것이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그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쇠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 없는 사례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청년은 사라진다. 지금의 한국은 이미 그 흐름에 탑승했다. 남은 건 속도와 충격의 강도뿐이다. 사회는 계속 작아질 것이다. 노동 인구는 줄고 세금 수입은 감소하며 국가의 재정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교육기관, 병원, 군대, 기업 모든 시스템이 수축한다. 더 많은 지역이 비게 되고 더 많은 기능이 축소된다. 한때 세계가 주목하던 문화도 기술도 산업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구조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고 인구가 줄면 모든 것이 멈춘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거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출산율이 3배로 증가하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 사회에 반영되려면 2030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시스템은 이미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다시 조립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 구조는 시간과 수학의 문제이며 물리적인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되고 개인은 고립된다. 노년은 늘어나지만 돌볼 사람은 줄어든다. 국가는 복지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의 손에 맡기게 된다. 하지만 민간도 더는 여유가 없다.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피로해지며 공동체는 와해된다.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인식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언론은 자극적인 사건에 집중하고 정치권은 당장의 득실에만 반응한다. 인구 구조 변화는 느리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이 이 문제의 가장 큰 위험이다.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어느 날 문득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 미래를 선택하는 건 현재다. 지금 한국은 인구라는 이름의 화물 열차 위에 서 있다. 이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궤도 위에는 복원도 재시작도 없다. 지금의 선택이 한 세기를 좌우하고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의 생존을 결정한다. 남은 세기 동안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위한 마지막 전환점일지 모른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사라지는 길 위에 있다. 그 시작은 출산율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숫자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무너뜨렸다. 도시는 비어가고 병원은 닫히고 학교는 사라졌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은 고갈되며 국방은 약해졌다. 젊은이는 외로워지고 노인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 문화는 끊기고 공동체는 해체되며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잃어간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고 매년 숫자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느리게 반응하고 정치권은 침묵하며 사람들은 무감각해진다. 왜냐하면 이 붕괴는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열차는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선택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사람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연이 되도록, 노인을 돌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존중이 되도록,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권리가 되도록 사회 전체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이 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관의 나열이 아니다. 이 시리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기는 우리 곁을 지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멈출 수 없는 열차를 지금 궤도를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 책임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남겨질 것이다.